멈춰요! 제발 그만하세요! 박하사의 목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가 그의 등을 짓밟았고 그는 거친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11명의 조폭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두목은 해군 차량의 뒷좌석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나와! 안에 있는 놈도 나오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낡은 후드티 차림의 여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조폭 두목이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이게 상급자야? 이 아줌마가? 부산영도 어시장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영도 어시장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부두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음소리를 내뱉었고 어선들이 파도에 찰랑거리며 리듬을 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때였습니다. 어민들이 그날 잡은 생선을 내리고 상인들과 흥정하고 손님들이 회를 사기 위해 몰려드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상인들은 갑판대 뒤에 숨듯이 서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숨도 제대로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공기가 부두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중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목과 손목에는 거친 문신이 드러나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두 한쪽에 정박된 낡은 어선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선의 선체에는 희망호라는 이름이 페인트가 벗겨진 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선 앞에는 한 쌍의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노인은 올해 72살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순부는 69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맑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년 넘게 이 작은 어선 하나로 생계를 이어온 평범한 어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감, 마지막 경고다. 조폭 무리의 맨 앞에 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태웅, 이 지역을 장악한 흑룡파의 두목이었습니다. 47살의 그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입에는 값비싼 시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마치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태웅이 시가 연기를 후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도장 안 찍으면 입에 바다에 가라앉힌다 알아들어? 노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결혼과 함께 장만한 두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을 낳아 키우고 손자를 대학에 보내고 평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마 같은 사내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시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배가 우리 전 재산이오. 이것마저 빼앗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태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노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조업권 양도각서.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간단하잖아. 영감?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서류의 의미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권리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4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태웅과 흑룡파는 정말로 이 배를 가라앉힐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짓을 수도 없이 해왔으니까요. 왜 우리한테 이러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소.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시끄러워. 태웅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던 부하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여보, 노인이 황급히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팔꿈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부두 바닥에 긁혀 살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이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자들에게 맞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입니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주먹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어민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흑룡파에 밑보였다가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태웅의 오만함을 더욱 부풀려 주었습니다. 봐라. 영감, 태웅이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경찰, 전화해봐. 안 와. 해경, 우리 편이야. 여긴 내 바다야. 내 부두야, 알겠어?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흑룡파의 배후에는 수협 조합장과 해경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아무리 신고해도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곧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자, 마지막이다. 태웅이 다시 각서를 노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오늘 이 배 너희 부부랑 같이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체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두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좁은 부두 골목으로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는 해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닭과 무궁화가 어우러진 그 문양은 이 차가 일반 차량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 소속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에는 해군작전 사령부라고 적힌 통행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25살의 젊은 해군 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동현이었습니다. 갓 하사로 진급한 그는 해군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오늘 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급자를 해군작전 사령부로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었죠. 동현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10분 정도 단축되는데
어시장을 가로지르는 이 골목은 지름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골목 한가운데를 번쩍이는 외제차 세 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지바겐. 하나같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들이었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차들 옆에 서 있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의 정체를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쓰러진 노인과 피를 흘리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동현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은 너무 좁았고 뒤로 빠지기에는 후진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차량은 외제차들과 불과 10m 거리를 두고 멈춰섰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군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저 차? 조태웅이 시가를 입에서 떼며 해군 차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귀찮은 것이 끼어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군용 차량이네 해군이야? 부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형님. 여긴 바다가 아니라 육지야. 해군이 왜 여기서 기어다녀? 태웅이 코웃음을 치며 차량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 서너 명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어떡하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경적을 울릴까? 아니, 그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그분이 타고 계시니까요. 동현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검정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질끈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습니다. 165cm가 채 안 되어 보였죠. 언뜻 보면 30대 초반의 평범한 동네 누나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학원생이나 운동하러 가는 직장인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바깥의 소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니면 들려도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긴장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명상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인지, 저 평범해 보이는 외모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필 오늘이야, 하필 이분이. 동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야, 운전병, 창문 내려. 태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태웅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저희는 긴급 임무 수행 중입니다. 차량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웅이 픽 웃었습니다. 긴급 임무. 해군이 육지에서 무슨 임무야? 고래 잡으러 왔어?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고래는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지. 태웅이 차량 본닛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봐. 군발이 여긴 내 구역이야. 내 허락 없이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 알겠어?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려는 것뿐입니다.
아무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푸아, 태웅이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 봐라. 군인이라는 놈이 제발이래. 나라 지키는 놈들이 이 꼴이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부하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동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뒷좌석에 계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정체가 알려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태웅의 눈이 짙게 선팅된 뒷좌석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어? 뒤에 누구 있어? 그가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선팅이 너무 짙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와. 뒤에 있는 놈도 나오라고. 동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뒤에는 제 상급자께서 상급자? 어디 얼마나 높은 놈인지 한번 보자. 나와. 태웅이 뒷좌석 문손잡이를 잡고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덜컹덜컹 잠겨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가 문 잠갔어?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부하 둘이 운전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동현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 안에서 버텼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며 동현은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악! 그는 거친 부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감히 어디서 버텨, 이 새끼야? 부하 하나가 동현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동현은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군복이 찢어지고 팔꿈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일개 조폭들에게 바닥에 내팽개쳐져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상급자가 바로 저 차 안에서 이 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동현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모든 소음을 뚫고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문이 억지로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였습니다. 뒷좌석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조태웅의 부하들도 바닥에 쓰러진 동현도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던 상인들도 모두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부두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쾌적한 아파트에서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낡은 검정 후드티에 청바지, 편한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습니다. 165cm가 채 안 되어 보였고 험상궂은 조폭들 사이에 서자 그 작은 체구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달콤한 낮잠을 방해받아 약간 짜증이 난 듯한 그런 무표정이었습니다. 태웅과 부하들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남성 장교나 최소한 위험 있는 군복을 입은 누군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방금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듯한 혹은 주말 오후에 장을 보러 나온 듯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태웅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푸아하. 그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되고 경멸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상급자야? 이 아줌마가? 부하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렸다는 듯 낄낄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운전병 새끼 여자친구 아닙니까? 아니면 뭐, 군인 위문 온 연예인이야? 에이, 연예인 치고는 너무 수수한데요. 그들의 저속한 농담이 부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웅이 웃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노골적이고 무례한 시선이었습니다. 아줌마, 해군 차에는 무슨 일로 탔어? 절 달린 놈이랑 바람이라도 났나? 그의 말에 부하들이 또 한 번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태웅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차분히 계산하는 듯한 기계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태웅은 그 눈빛이 불쾌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야, 아줌마 귀 안 들려? 내가 물어봤잖아.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반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그녀에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나와. 겁도 없이. 여성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골목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정확성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세요. 당신들은 현재 군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태웅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명령을 해? 그가 주변의 부하들을 둘러보며 과장되게 외쳤습니다. 야, 이것 봐라.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명령을 한다. 부하들이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 속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조롱을 넘어 저기가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태웅이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설명해 줄까? 그가 손가락을 들어 그녀의 이마를 툭 밀었습니다. 여긴 내 구역이야. 다시 한번 밀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세 번째로 밀었습니다. 알겠어. 못 알아들었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현이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것은 상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성에 대한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조폭이 그의 등을 발로 밟아 다시 바닥에 눌렀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새끼야? 동현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여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웅의 손가락이 3번이나 자신의 이마를 밀었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저항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태웅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무시하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목덜미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씨. 안 돼요. 도망쳐요. 할아버지도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피하시오.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뿔이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웅의 손이 자신의 후드티 목 부분을 움켜쥐는 것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태웅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잡았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방진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굴복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말로라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인연. 오늘 여기서 끝장나는 줄 알아. 그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들어올리려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태웅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들어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손에 전해지는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단단한 강철 기둥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무표정하던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냥꾼이 드디어 방아쇠를 당기기로 한 것 같은 그런 차갑고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만. 그 한마디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태웅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태웅이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웅의 힘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마치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웅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들어올리려던 그의 팔은 허공만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저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황하는 그 찰나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태웅의 손목 안쪽을 움켜쥐었습니다. 수많은 신경 다발이 밀집된 급소, 그곳을 강철 갈고리처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틀리는 소리였습니다. 힘줄과 인대가 찢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선명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으아! 태웅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그 극심한 고통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1초 전까지 이 부두의 왕처럼 군림하던 그가 자신보다 절반도 안 되는 체구의 여성 앞에 꿇어앉은 것이었습니다. 부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낄낄거리던 부하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현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가 교본에서만 보았던 기술이었습니다. CQC, 근접 전투술.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제압술.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태웅이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남은 왼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최후의 발악처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꺾인 손목을 살짝 더 비틀었을 뿐입니다. 그아! 왼손 주먹은 목표물을 찾기도 전에 힘을 잃고 툭 떨어졌습니다. 오른팔에서 전해오는 고통이 그의 모든 힘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뭐해? 이 새끼들아! 전현 죽여! 그의 절규는 명령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10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자, 강목을 든 자, 깨진 소주병을 든 자, 그리고 맨주먹의 사내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절망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10명. 그중 여럿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무기 하나 없는 그들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여성 1명. 구경꾼들은 참혹한 광경을 예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달려드는 10개의 위협을 쫓았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표물의 속도, 거리, 무게중심, 급소를 스캔하는 고성능 컴퓨터 같았습니다. 모든 계산이 0.1초 만에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쇠파이프를 든 사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술기세로 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이프의 궤적 안쪽으로 사내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커! 사내의 입에서 모든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몸을 구부리는 찰나 그녀는 그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깨진 소주병을 든 사내였습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찔러왔습니다. 그녀는 쇠파이프로 그의 손목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딱!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가 흉기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쇠파이프 끝으로 그의 무릎을 정확히 찍어 내렸습니다. 우두득!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2명이 3초 만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왼쪽의 주먹을 왼손으로 흘려보내며 동시에 오른손 손날이 사내의 목 측면을 가격했습니다. 경동맥.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자 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의 사내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그 0.5초의 망설임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그의 오금을 발 뒤꿈치로 강하게 찼습니다. 사내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10초가 지났고 4명이 쓰러졌습니다. 남은 6명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덤벼든 것이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흩어져! 포위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6명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려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그는 자신이 잡은 것이 강철 기둥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뒤통수가 그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가 팔에 힘을 푸는 찰나 그녀의 몸이 회전하며 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완벽한 어깨 넘기기. 100kg이 넘는 거구가 공중을 날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제 5명.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로의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47초. 그것이 11명 전원이 부두바닥에 널브러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으로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아주 약간 가빠졌을 뿐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검은 후드티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직!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지퍼가 내려가자 그 안에서 짙은 녹색의 해군 전투복이 드러났습니다.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디지털 픽셀 무늬, 그리고 그 기세는 단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장 계급장. 허,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웅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의 손목을 옥죄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압도적인 충격이 채웠습니다. 주준장, 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장 준장 한지우. 그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고였습니다. 지우는 거추장스러운 후드티를 완전히 벗어 동현에게 던졌습니다. 그녀의 단련된 신체 위로 해군 전투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은 그녀가 방금 전까지 격렬한 훈련 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량으로 돌아가 대시보드 아래의 장비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박하고 견고한 군용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버튼 하나를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습니다. 지휘 통제실 코드 확인. 기계음처럼 냉철한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흑상호 현시간부로 실제 상황 발령 사태 등급 알파 7.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흑상어는 해군 특수전전단장의 고유 암호명이었고 알파 세븐은 현역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직접적 무력 위협 발생을 의미하는 최상위 긴급 코드였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어시장부두 임무 수행 중 조직폭력배 흑룡파 추정 인원 11명에게 차량 피습, 본관에 대한 직접적 폭행 시도, 운전병 하사 폭행 피해 발생.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현 시간부로 11명 전원 본관이 직접 무력화, 전원 생존, 현장 확보 완료. 그녀의 보고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군원병단 즉각 출동 명령, 현장 격근로 전면 차단, 해경감찰과 및 부산지검 강력부에 즉시 공조 요청. 본 사건 단순 폭행이 아닌 해양 범죄 카르텔에 대한 조직적 수사로 확대할 것. 통화가 끝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태웅은 그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헌병, 감찰과 지검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웅은 법의 허점을 알았습니다. 경찰을 다루는 법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 헌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뇌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군법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방금 그 군법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특수전전단장을 계집애라 부르며 목덜미를 잡으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그의 입에서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히 4분 37초가 지났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육중하고 위압적인 저음의 경고음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군용 차량이 외제차들을 밀어붙이며 진입했습니다.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차량 3대와 군용 트럭 2대가 부두를 가득 메웠습니다. 완전 무장한 해군 헌병 특임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색 방탄 헬멧, 방탄복,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두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전원 제압 확인. 용의자 결박. 헌병들이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몇몇이 저항하려 했지만 헌병들은 그들의 목을 군화로 짓밟아 즉시 제압했습니다. 지휘용 차량에서 한 장교가 뛰어내렸습니다. 해군 소령 계급장을 단 그는 지우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완벽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해군원병단 소령 이준여, 현장 도착 보고드립니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동자 조태웅,
나머지 연령 전원 특수 공무집행방해, 상관 모욕, 살인 미수혐의 적용. 알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할에서 해군 장성이 조폭에게 피습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의무병. 저놈 손목부터 확인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에 세우기 전까지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태웅이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시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지우의 전투복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런 분이 죄송합니다. 지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전투와 전략에는 능했지만 이런 감정 표현을 받아들이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분은 죄가 없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영도 어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짓눌렸던 그곳은 이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흑룡파의 배우인 수협 조합장과 해경 간부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태웅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배우 세력들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노부부의 희망호는 여전히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두 한켠에 장군님 횟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그날의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색 해군 차량 한 대가 어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를 든 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그녀는 차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그들 앞을 완전히 지나치는 찰나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운전석에 동현이 물었습니다. 준장님, 저분들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방이나 봐. 하사. 네, 알겠습니다. 동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관이 감사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차량이 부두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우의 다음 목적지는 아덴만이었습니다. 해적 소탕 작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덴만이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보호해야 할 국민과 제거해야 할 적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오만하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할 뿐입니다. 검은 후드티 속에 감춰진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검.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숨은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